행복은 불행에 관심이 없어요. 불행은 행복에 관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 그쵸. 연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로 만든 허구의 픽션과 실제 일어난 사건을 구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보는 것도 얼마나 사실은 그것이 좋은 감정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좋은 책을 읽는 거, 네. 좋은 영화를 보는 거. 네, 연민도 자꾸 학습을 하면 타인에 대해서 연민이 느는 거예요. 오늘 주제 연민과 증오도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정해주셨어요. 우리 라플 위클리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참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주제가 쉽지 않잖아요. 자, 어떤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감정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인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감정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같은 대상을 보고도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이렇게 내가 이 정도로 증오심을 갖고 있나? 이 정도의 연민을 가진 사람이었나? 이렇게 느낀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하셨어요, 맞아. 드디어?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짐을 평생 끌고 네. 다녀서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이사를 하는데 또 엄청 더웠잖아요. 장난 아니죠. 와, 이 날씨 하셨어요? 네, 두 군데가 약간 근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들은 직접 손으로 들고 날랐단 말이에요. 그냥 들고 이동. 와, 혹은 센터를 왜 안 쓰셨어요?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맡기기가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골병나요. 그래서 지금 사갔잖아요. 그 똑같으신데? 네, 그랬는데 네. 그 이삿짐을 나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증오가 내가 왜 이런 결정? 이랬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내 스스로에 미련하게. 대해서 아유 인간아 이 많은 것들을 다 끌고 사니? 라는 생각에서 스스로에 대한 연민 네. 혹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것에 대한 증오 이런 걸 좀 느꼈죠.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가 맞습니다. 동시에 맞습니다. 사실 뭐 일상생활 중에 느끼긴 좀 쉽지 않고 최근에 좀 컨텐츠를 볼 때 좀 느끼는 것 이입을 같아요. 해서 최근에 본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네, 거기 이제 정말 좀 멋진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연민과 증오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한 사람을 대상으로요? 예. 왜 진우라고 말 못해? 왜 진우라고 말을 어떻게 못해? 나만 못 봤어? 보셨군요. 나만 못 봤어. 보셨군요. 네, 사자 보이스. 네, 사자 보이스는 뭐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보이밴드. 네. 뭐 악령들로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런 것처럼 사자 보이스예요? 사자 보이스. 약간 나는 저승사자 목소리인 줄 보이스에서 온 것 같아요. 저승사자. 느낌 왜냐면 그 약간 이 코디를 그런 느낌으로 하고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설정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존재합니다. 악령. 그래서 이 악령들이 사람들의 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들을 못 올라오게 하려고 이제 혼문이라는 일종의 결계, 방어하는 결계를 만들어요. 요게 있으면 이제 못 올라오는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가수들이 음악이나 노래, 춤 이런 걸 이용해서 혼문을 만들면 악령들이 그거에 방어가 만들어지니까 방어벽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노래와 춤으로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게 그 전사들. 그런 거구나. 그래서 K-팝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지키는 그렇네요. 전사분들. 이 그룹이 이제 헌트릭스라는 K-팝 걸그룹이고. 근데 골든 홈문이라고 이제 이게 완성되면 너무 완벽한 결계라 더 이상 악령들이 세상을 오지를 못해. 이거를 만드는 게 거의 글로벌 탑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인기로. 거의 왔는데 이제 악령 측에서 거기 수장이 이제 이병헌 님이거든요. 목소리가. 우리도 보이그룹을 만들자. 걔네가 이제 팬덤을 끌어오는 거죠. 이 혼문을 못 만들게 하죠. 골든 홈문. 근데 사자 보이스를 보고서 진우라는 캐릭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뭔가 매력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그 신데레 같은 막 처음엔 여자애도 관심 없고 딱 그 멋있음이 증오를 좀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남성들이 멋있어서? 늘 갖는 이 증오. 우월한 남성 유전자에 대한 증오. 그건 증오라기보다 질투 아니에요? 질투죠. 질투와 연민으로 다시 그러면. 약간 경강부회야. 그럼 연민은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진우라는 캐릭터가 또 숨겨진 또 비밀이 또 있고 또 과거가 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왜냐면 이제 나는 헌트릭스 편이었으니까. 근데 가면서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보니까 또 공감이 돼. 그러면서 그 행동들이 다 좀 당위성이 있는 느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안 똑같아가지고. 너무 안 똑같아. 패러디를 했는데 거의 누가 진우예요? 거기 아마 진우가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는 분들이거든요. 헤어스타일만 똑같이 했군요. 근데 이제 뭐 그거보다도 거기 댓글을 유병재님이 다셨거든요. 네. 이분들 꼭 죄값 치르게 해야 됩니다. 꼭 죄값 치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좋은 게 이게 이제 넷플릭스 공개되고 나서 글로벌 히트를 완전. 그러니까 세계 순위 완전 1위더라고요. 네, 뭐 일단 노래 퀄리티 너무 좋고.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네. 댄스 장면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실제 네. K-팝 무대 보는 것처럼 뮤직비디오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고증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봤어요. 영화는 못 봤는데 한국인 제작진이 한국적인 요소가 어설프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 수정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젓가락 수저 밑에 휴지 까는 그러니까 냅킨 깔아놓고.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그 자코도라는 그림 민화에서 온 까치 호랑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특히 그 호랑이가 진짜 무섭게 생겨서 딱 등장하는데 뭐를 툭 쓰러뜨리거든요. 다시 세우다가 또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휘를 못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호랑이랑 까치 캐릭터가 완전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자코도 관련된 배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다 품절되고. 어머 진짜 그 정도예요? 비공식 굿즈샵이라고 지금 부른대요. 안 잘 봐가지고 만들었죠. 듣고 있기 진짜 궁금하다. 근데- 보세요. 신나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나요? 그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뮤지컬처럼 막 이러면서 막 재밌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작품이 훌륭한 건 스토리가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이에요. 맞아. 스타일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던데.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수록곡들이 스포티파이에서 줄 세우기 하고 있잖아요. K-팝 역사상 BTS를 포함해서 스포티파이에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에서 나오는 노래들이에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골든이라든지 유아 아이돌 같은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을 한국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 와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내부의 시선으로 보는 건데 네. K-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건 외국에 있는 어떤 시청자를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매혹됐다는 것은 네. K-팝이라는 굉장히 작고도 단단한 스타일을 이 작품 전체의 어떤 동력으로 제대로 확장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만 들으면 스토리가 뭐 너무 전형적이죠. 스토리는 뭐 네. 조금 유치한 면도 그렇죠. 있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신나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봤다가 완전 이렇게 하트로 오. 끝나게 되는 그런 아주 귀여운 작품이죠. 네. 야, 우리가 이제 연민과 증오 네. 개념 정리도 안 됐을 때 이제 컨텐츠를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증오는 누군가를 사무치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연민은 누군가를 가엾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생존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육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면 진화론적으로 보거나 하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육체를 준비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감금증후군이라는 그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수정과 나비 같은 영화를 네. 보시면 몸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못 움직여 눈꺼풀로만 움직여요. 그 소통하는 남자 실화 얘기인데 이 감금증후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뇌 스캔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공포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걸 거의 잘 안 느낀대요. 왜냐하면 공포와 분노를 일으켜봤자 공포와 분노라는 감정이 몸을 준비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분노를 하게 된다. 몸이 막 예를 들면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에너지를 몸 곳곳에 피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데 싸울 준비. 감금증후군은 온몸이 마비가 됐으니까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조차 퇴화해 버리는 거예요. 일리 있네요.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감정과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게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정보도 파악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문보다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소문이 훨씬 더 빨라요. 그 이유는 좋은 사람이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이 내 생존에 해가 되는 게 훨씬 크거든요. 좋은 거나 선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나쁜 것과 부정적인 거는 관련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직결되죠. 연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침팬지가 있고 보노보 원숭이가 있다고 했을 때 침팬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노보 원숭이는 상대적으로 유순하고 평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격성과 이 평화로운 성질을 비교를 하게 되면 침팬지가 생존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근데 인간은 예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기묘하게도 사회성이라는 걸 발달시켰는데 인간만큼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없잖아요. 네. 타인에 대한 고통에 이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연민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상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연민도 그렇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그다음에 증오도 그렇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생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좀 연민과 증오를 동시에 느낄까? 네. 네. 탑3 한번 뽑아봤습니다. 탑3? 뭐 예. 준비하셨다. 이것도 네. 뭐 준비하셨어. 포브스 선정이에요? 궤도 선정이에요? 궤도 선정입니다. 아, 네. 3위는 스네이프 교수. 스네이프 교수. 예, 왜냐면 처음부터 굉장히 악한 그쵸. 교사 선생님으로서의 뭐 역할을 해리포터를 보여주면서 엄청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괴롭히고 누가 봐도 정말 저건 악이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나중에 이 이중첩자로서의 뭔가 드러나면서 그러네요.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던 한 남성으로 맞아, 보이면서 순애보. 예,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굉장한 연민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또 품게 되는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2위. 2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의 매그니토. 그렇지. 매그니토 네. 확실히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나쁜 놈. 우리 같은 뮤턴트들과 평범한 인간은 아예 종이 다르다. 너희들은 우리들의 노예가 돼야 된다. 종차별주의자구나. 거의. 네. 근데 나중에 그 과거가 밝혀지는데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매그니토가 애초에 최초로 초능력이 발현되는 순간이 인간으로서 끔찍한 비극을 당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초능력이 처음 으아 발현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연민이 느껴지는. 맞아요. 대망의 1위. 1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헌터의 메르엠이라는 캐릭터. 네, 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걸 모르는 것 이건 정말 같으면 궤도 피셜이니까 지금도 순위 자체가 세계 중에 저 솔직히 스네이퍼밖에 모르겠어요. 매그니토만 좀 약간 이름만 떠올려도 저는 진짜 가슴이 뛰어요. 메르엠? 개미라는 키메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괴물이에요, 괴물. 네. 이 메르엠이라는 이 새로 나온 종이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력한 종. 최상위 포식자. 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먹이사슬에서 내 밑에 있는 것들을 내가 먹거나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인간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그러니까 순수한 악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에요. 인간을 우리가 벌레를 보는 거 똑같이 그랬었는데 코목이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는 군이라는 게임을 하는 소녀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바둑 같은 네. 뭐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인데 요거를 잘하는 소녀입니다. 메르엠이 갑자기 이 세상에 이거 머리도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온 인류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 어떤 게임도 못 이겨 얘를. 근데 군의를 딱 붙었는데 못 이기는 거야 메르엠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죽였던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분야의 특출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럼 내가 지금 생명을 죽이는 게 맞는 행동인가? 그걸 깨달아요. 또 다른 강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증오나 연민하고는 어떻게 연결? 그 메르엠을 바라보는 증오였다가 시선이 메르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민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네.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 작품 헌터였습니다. 근데 사실 연민은 누구한테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또 잘 느끼게 해준 생각나는 영화 대표적인 거는 그란토리노예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도 직접 하고 또 주연 연기도 했죠. 근데 일단은 뭐 은퇴를 한 예전에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다니던 폴란드계 미국인 할아버지인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은퇴해서 직장을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데 어디 더 좋은 뭐 시니어 이런 센터로 이사 가시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나 그냥 여기서 살겠다 이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인상 쓰고 계속 불평하고 뭐 매사에 불만이고 표정만 딱 봐도 이렇게 말을 쉽게 건네고 싶은 아저씨는 아니에요. 괴팍한 어르신 느낌. 네, 그리고 맞아. 딱 그냥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래서 옆집에 어떤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오는데 대가족이 대놓고 막 그 가족들의 이름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고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너네같이 생긴 애들 내가 많이 죽여봤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야만인 취급하고 뭐 강아지를 먹는 줄 알고 그래서 되게 이 놓친 이 노인네가 미워 보이는데 나중에 이웃집에 사는 이제 소녀와 가까워지고 거기서 되게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웃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깽단이 있어요. 근데 그 깽단이 이웃집 그 남매를 이제 해코지하면서 옆집의 이 노인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본인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본인도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행동이 너무 괴팍하고 너무 심술맞고 나쁜 사람 같지만 사실 전쟁에 참전했던 그 베테랑으로서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겠어요, PTSD가. 그래서 이 사람도 아픔이 있고. 저는 그리고 이 영화가 계속 별로 저예산 영화잖아요. 그 유명 배우도 이스트우드 본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집, 길, 동네, 뭐 차고 이런 데서만 계속 나오다가 아주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그 남자아이가 타오가 차를 타고 해변도로를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동네 그 블럭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다가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바다를 인접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는 건 시야가 좁아서구나.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로 보면 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멀리서 이 지형 전체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 굉장히 총점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 마지막에 갑자기 그제서야 바다가 나타나는 걸 보고도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그 노래 그란 토리노라는 그 주제곡이 너무 좋잖아. 계속 여운을 주잖아요. 근데 음악 감독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들인 카일 이스트우드가 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고 저는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영화죠. 먼 후일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영화로 부고를 처음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작. 한 줄 평을 그렇게 썼었죠. 뭐라고 쓰셨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미리 써둔 유서를 보았다. 우와. 그렇게 썼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좋은 영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최고작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해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모든 작품 중에서 그의 마지막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아닌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면은 뭐 미스틱 리버 같은 것도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트라우마, 깊은 상처가 결국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지가 나오잖아요. 친구 관계의 우정도 완전 바꿔놓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절대 치유되지 않는 어떤 복수심으로 이어져서 그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또 하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본인이 음악 감독까지 했죠. 출연은 하지 않았지만 감독을 했고 그 두 편의 영화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 평론가들에 따라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최고작을 미스틱 리버로 꼽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랜토리노도 워낙 위대한 작품이고 같이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네요. 연면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훌륭한 두 영화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 또 떠오릅니다. 마리오 코티아르. 네, 이게 원래 이게 영화 제목은 이제 Two Days One Night이에요. 그러니까 네. 1박 2일인데 맞아요. 우리말로 하면 1박 2일 하면 또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1박 2일. 내일을 위한 시간으로 바꿨는데 이때 내일이 투마로우도 되고 그쵸. 많이 잡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번역이죠. 네, 괜찮은 어떤 한국어 제목이 됐는데요. 이게 그 CGV 아트하우스에서 제목을 공모전을 한 거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 제목하고 겹치니까 수입사 시즌 게 아니에요? 네, 공모를 해서 그게 당첨이 됐나 봐요. 그렇군요. 네, 채택이 잘 지은 됐나 제목 같아요. 그런데. 네. 이 마리오 코티아르가 주연으로 이제 맡게 된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사실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서 병가를 내고 이제 직장을 쉬고 있다가 이제 곧 복직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가 전화가 와서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생산성을 자꾸 낮추는 그런 별로 효율성 없는 그런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고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해고를 하게 되는데 공장 노동자가 무지 같은 동료가 모두 16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녀를 해고하면 여력이 생기기도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당신들에게 1인당 1,000유로를 주겠다. 사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1,000유로를 받고 그녀의 해고에 동의할래? 아니면 1,000유로 안 받고 그녀랑 함께 복직해서 일할래? 라는 이야기인 복직을 거죠. 시켜주는. 네, 되게 그렇죠. 잔인한 거죠. 두 가지를 한 거죠. 투표를 했는데 무려 14명이 찬성을 하죠. 16명 중에. 그래서 너 해고가 결정됐어. 라는 전화였어요. 투표를 하기 직전에 반장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죠. 굉장히 위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한 거네요. 그게 뒤늦게 밝혀져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면 월요일 날 재투표를 하기로 됐어. 네. 시간이 이틀밖에 없네. 이제 그 전화를 받은 건 금요일 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틀 동안, 2days, 1night 동안 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몸 건사하기도 어렵고 자기 비하도 너무 심하고
너무 남편한테 패가 되니까 이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반대표를 던져서 해고에 동의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예요. 암살. 아니, 마음을 바꾸려고. 투표장 딱 갔더니 아무도 없어. 모두 기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킬빌이고요. 그래서 그 찾아다니는 내용이 영화의 90%예요. 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같은 옷도 입고 절박하게 가서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한 것은 이제 뭐 마리온 코테아르가 잘하기도 했지만 감독 자체도 워낙 훌륭한 건데 일반적으로 영화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두 번째부터는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장면을 다 생략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집을 10번 찾아가는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영화를 찍을 때 10번 찾아가는 걸 매번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유적으로 이제 그냥 네, 한 번만 딱 가지고 두 번째는 뭐 디졸브를 하고 세 번째부터는 바로 그 집 앞에 가 있는 식으로 보여주고 뭐 열흘이 지났다. 추가 정보가 이럴 수도 있고,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 영화는 찾아갈 때 일일이 다 보여줘요. 심지어는 집에 가서 어떤 그 중에 한 동료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빠 안 계시는데요. 어디 동네 술집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동네 술집에 가보면 여기 없고 저기 축구장에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럼 축구장 가거든요. 그럼 이 일반적인 영화라면 동네 술집 씬은 없어도 되는 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걸 다 집어넣죠. 약간 좀 시간 늘리기 전략입니다. 원래 단편 영화인데 그녀 입장에서의 절박함. 관객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는 장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인공인 여성 입장에서는 매번 14명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거고 너무 하긴 힘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보여주는 거네요. 거기서 우리의 연민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일종의 약간 윤리적이면서도 사회 실험실 같은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스토리가. 맞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그 그녀 동료의 해고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000유로를 받을래 말래 이거거든요. 1,00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조금 전에 환율 보니까 대략 한 160만 원 되더라고요. 1,000유로가 아니고 10,000유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게 그럼 달라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좀 별로 안 친한 이렇게 동료라고 해도 나한테 1,6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뭐 혹시 더 잘할 분 없나요? 이번엔 2명 보낼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반대로 이게 100유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좀 마음이 강팍하고 그치. 그래도 네. 내 동료가 잘리는데 뭐 이걸로다가 뭐 내가 이거를. 16만 원 때문에 그러면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160만 원이면 16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 돈도 아니잖아요.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다라는 게 제 맞아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설득할 시간이 1박 2일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그녀는 우울증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1박 2일 동안 14명 찾아다니는 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절박하면서 네. 또 스릴러적인 서스펜스를 주겠어요? 네. 힘들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투표가 그냥 투표가 아니고 재투표라는 거예요. 그냥 투표라면 하는 건데 재투표는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녀를 쫓아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했을까를 되짚어 생각하는 성찰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재투표라는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런 설정들이 모여서 이 반복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건도 별로 없는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이고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 진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동료에 대한 연민,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노동자들끼리 연대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자체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꼭 권해드리고 싶은 연민에 관한 가장 깊은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사실 이번에 주제는 또 연민과 증오 고민하면서 예. 연민과 증오의 결론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 네, 결론이 뭘까? 이 둘의 결론이. 네, 그래서 그 소설 아몬드라는 걸 한번 네. 추천드리려고 네. 하는데 말씀해 너무 또 잘 아시죠? 윤재라는 아이가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그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뇌에서 그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인 편도체 이게 굉장히 작아가지고 남들과는 다르게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요게 이제 아몬드 모양으로 생겨서 마- 제목이 아몬드죠. 맞아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긴 해요. 네. 일단 이 윤재가 젊은 여대생의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키운 거예요. 혼자 키우다가 윤재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걸 깨닫고 이제 계속 이 윤재한테 감정과 반응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가 이걸 못 느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편도체도 아몬드 모양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를 계속 줍니다. 뇌에 좋다고 하니까 회복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재가 좀 평범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건 재난처럼 닥쳤는데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윤재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태연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엄마랑 같이 하던 헌책방을 혼자 운영을 하고 뭐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헌책방에 윤 교수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곧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너가 정말 내 아들과 닮았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윤재가 이 위독한 이 교수님의 아내분을 만나서 이제 안고 이제 어쩌면 좀 행복한 어떤 임종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실종된 아들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아내분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이렇게 됐는데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제 그 윤 교수님 부부의 실제 아들 고니를 만납니다. 예. 이 고니는 굉장히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재는 또 고니에게 호기심을 느낍니다. 아니 이렇게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게 나랑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좀 친해지는 거죠. 그럼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고니에게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윤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가, 이게 소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소설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느끼는 감정, 증오와 연민이 선천적으로 결여되는 경우가 진짜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혹은 우울증, 자폐 관련된 어떤 질환으로서 이제 이런 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려서 네.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감정 조절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감정의 조절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작은 자극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갖고 상태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네. 네, 중간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굉장히 텅 빈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오히려. 네. 이 텅 빈 느낌을 지루하다 느끼고 이 감정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제목 아몬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쓰게 되는데 말씀하신 편도체 뇌에 도움이 되는 이 견과류로서의 네. 아몬드. 엄마가 꾸준히 윤재에게 주던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 소설이 말하는 거는 어쩌면 좀 굉장히 공감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민과 증오의 종착지는 공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사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또렷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연민이라는 걸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동정이라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정과 연민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동정은 연민의 부분집합처럼 저한테는 보이는데 동정이라는 것 자체가 한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sympathy라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걸 나도 느낀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동일시하는 느낌이 그렇죠. 있군요. 상대의 고통에 이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마음 같은 게 드는 건데 연민은 거기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인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고통을 없애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포함해서 동정보다 더 그렇습니다. 한 단계 나아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거네요.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같고요.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연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질문하셨던 그 연장선상에서 아몬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사이코패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천 키저스라는 뇌과학자가 했던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네. 재소자들 중에서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사이코패스인 사람들도 있고 아닌 것으로 이제 판결 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양부류로 나눈 다음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진을 보여줘요. 네. 그랬을 때 뇌를 스캔하는 겁니다. 네. 어떤 반응이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근데 일반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타인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괴롭잖아요. 스스로도 괴롭고 하는 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뇌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웃고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잘못 있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를 웃고 얼굴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표정의 신호를.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키저스의 두 번째 단계 실험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공감이 잘 안 된다는 네. 거.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2차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고요.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당신이 생각을 해보세요. 맥락을 당신이라면 주는구나. 어떨지 그러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최대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사이코패스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뇌에서 이 나머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위가 활성되는 것과 똑같이 활성화된대요. 이 얘기인 즉슨 사이코패스니까 어차피 공감은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포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실험의 결과처럼 보인다면 네. 이어지는 키저스의 두 번째 실험은
사이코패스도 그렇게 타고났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꿀 수 있다. 호전될 수도 있지 않는 네.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정도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이코패스라고 다 범죄자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죠. 사이코패스 중에 뭐 위인인 사람들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코패스라고 단순히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인구의 1%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맞아요. 1%면 얼마나 많아요. 만 많죠. 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인간의 어떤 본성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그런 연구인 것처럼 저한테 느껴집니다. 연민을 가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혹은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상상력. 그래서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뭐 맞아요. 책도 있고 한 게 네. 우리가 무지할 때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에게 공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내가 알고자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았을 때는 그게 갑자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면서 그 상상을 발휘하면서 네.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뭐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막 25점 넘게 나오면 뭐 사이코패스다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막 고득점을 한 명백한 사이코패스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눈물을 흘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역시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하셔서 이 분야에 진짜 해박하시네요. 아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거죠. 국민 중 1%라서 확실히 다르네요. 무슨 말이에요? 사이코패스 인구의 1%라고 봐요. 사이코패스 인구의 1%라고 봐요. 다른 의미에서 1%겠죠? 네. 지성과 뭐 이쪽으로 1%. 역시 1%는 다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궤도님 멘트가 후하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연민이 거에 아주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너무 좋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로 만든 허구의 픽션과 실제 일어난 사건을 구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뇌가 감정을 네. 받아들일 때.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보는 것도 얼마나 사실은 그것이 좋은 감정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좋은 책을 읽는 거, 네. 좋은 영화를 보는 거. 네, 연민도 자꾸 학습을 하면 타인에 대해서 연민이 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그 반대 측면을 또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멋진 영화,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클 감독이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 있어요. 의외로 많이 안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원제가 Another Year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해인데 약간 한국말로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한 말처럼 바꿨는데 사실은 Another Year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쓸쓸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차만 사면 자기 인생이 바꿀 것 같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봤자 Another Year, 그래봤자 역시 그것이 회전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한 해가 갈 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봄에는 따뜻하게 영화가 시작해서 겨울에 차가운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 중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톰이라는 남자와 제리라는 여자예요. 이름 버터가 톰과 제리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근데 이 부부는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남편은 지질학자로 사회의 존경을 받고 또 아내는 또 심리 상담가로 사회의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변호사이고 또 무엇보다 효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들이 잘 풀리고 행복한 그런 노년에 막 진입한 그런 부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집안이 워낙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워낙 좋기도 하다 보니까 이 집에 계속 방문객들, 친구들, 아는 지인들이 찾아와요. 봄에는 메리라는 여자가 오고 여름에는 또 켄이라는 남자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봄에 오는 메리라는 여성과 여름에 오는 켄이라는 남자는 이 집에 오자마자 행태가 영화 속에서 똑같아요. 둘 다 일단 먼 길 오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요 라고 말하고 일단 급하니까 화장실부터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밥 먹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술까지 먹다 보면 취하니까 주정에 가깝게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힘든지 뭐 등등 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가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사실은 부부처럼 보이지만 가장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이 가는 건 레슬리 맨빌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메리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얘기만 하느라고 현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하니까 차를 사요. 근데 차가 내 인생을 바꿨어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래봤자 낡은 중고차, 작은 차 이런 차예요. 그러니까 차 하나를 바꿔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것을 간절히 원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여성, 이런 여성인 거죠. 근데 영화의 한 중반부쯤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여성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화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그 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잘 대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건 부부가 태도가 변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돈 빌려달라고 그래, 돈 빌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돈거래를 하면 안 돼. 차 사느라 돈 많이 정색, 써가지고. 정색. 그래서 어쨌건 그 뒤에가 되면 이 사람을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냉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녀가 몇 개월간 안 하다가 마지막 겨울에 찾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재밌겠다. 스릴러 이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진지한 아주 그런 너무 잘 만든 드라마인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위선적이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남들에게 친절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냉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부부는 그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라도 굉장히 훌륭한 그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쳐요. 매번 그 얘기 들어주는 거. 지금 지친다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영화 한 줄 평을 뭐라고 썼냐면 연민은 쉽게 지친다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불행에 관심이 없어요. 불행은 행복에 관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 그쵸. 연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연민은 좀 이렇게 부패하기도 쉽고요. 금방 쉽게 지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알싸하면서도 슬프면서도 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요. 또 연쇄살인 관련된 이야기. 갑자기? 왜냐면 사이코패스가 나와가지고. 같은 연자야. 네. 사이코패스가 나와서 연쇄살인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 딱 연쇄살인범 이러면 정말 이 증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되게 충격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웹툰 중에 풀의 자식이라는 제목부터 충격적이에요. 정직한 제목. 제목부터. 네, 풀의 자식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초반부터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있고 이 소년의 과외 선생님이 있고 그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미중년의 굉장히 신사적인 분. 그래갖고 딱 보고 이제 과외 선생님이 되게 호감을 가지세요. 아버님이 굉장히 또 인상이 좋으시네.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 소년이 오한마루다가 선생님을 내려쳐서 선생님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도끼 쓰러져 같은 있고요. 거요? 그 망치 같은 거. 네. 타짜에 보면 나오죠. 오한마 가져오라고 하죠. 이거를 갖고 내려쳐서 이제 선생님이 옆에 딱 쓰러져 계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미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와 씨. 그 시작이 그래요? 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연쇄살인마, 풀의 자식, 무시무시한 놈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아버지가 연쇄살인마입니다. 어머. 그래서 부자가? 이거는 줄거리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초반에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후레 자식의 의미는 아버지에게 이제 폐륜을 하는 자식인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아버지의 자식이란 뜻이네요. 근데 그 내용도 맞아요. 둘 다. 왜냐면은 연쇄살인을 도와주는 공범으로 자란 게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쇄살인마라 어쩔 수 없이 뒤처리나 이런 것들을 아들이 도와줘요. 정말 이 아버지는 근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만 그 모습을 아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해요. 그렇겠죠. 속으로. 근데 여기서 본인이 발을 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나를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와중에 이제 이 소년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선한 또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소녀를 혹시 아버지가 보고 죽일까봐 이제 이 소년이 이 소녀를 밀어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도 있고요. 증오와 연민이 동시에 들면서 그러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이거는 정말 결말까지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스릴러 작품으로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정말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면 아들에게 그 유전자가 전달될까? 이 아들도 그런 요인을 갖고 태어날까? 과학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특정 행동을 100%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합의한 사실인데 특히 연쇄살인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연쇄살인 유전자라는 말은 약간 좀 이상한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연쇄살인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을 살인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살인 사이에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량 학살하는 경우는 대량 살인이지 연쇄살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연쇄살인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잡히면 안 돼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맞아요. 현대에서는 연쇄살인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연쇄살인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CCTV가 발달한다든지 그쵸. 등등. 오히려 사이코패스 유전자라고는 그렇죠. 말할 수 있겠죠. 네, 뭐 살인자의 어떤 본능이라든가 뭐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 다 결합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오웨이 유전자, 그 다음에 CDH13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마오웨이 유전자는 별명이 전사 유전자입니다. 어리요. 네. 뇌에 이제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좀 특별한 변이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형이 등장을 하면 이 효소의 기능을 약화시켜요. 이 말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결과를 많이 이끌고 굉장히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이제 CDH13 유전자가 이거는 뇌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 형성이랑 관련된 유전자인데요. 그 여기에서 CDH13 유전자에 또 변이가 생기면은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 장애,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총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네, 하지만 당기는 손가락은 결국 환경이 만든다. 좀 후천적인 환경이죠. 아까 홀의 자식이라는 작품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메커니즘처럼 보이는 게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네. 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에드워드 노튼은 뭐라고 그럴까? 와, 저 사람 20년 지나면 로버트 드니로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90년대 말에 정말 날아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20대 때. 이 작품에 보면 이제 형제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으로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시긴 하는데 이 아버지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아서 피살되는 어떤 끔찍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끔찍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 형제들 중에서 형이 바로 에드워드 노튼이에요. 동생은 그 펄롱이고요. 저기 뭐죠? 터미네이터 2에 나왔었던 에드워드 펄롱이죠. 에드워드 폴롱이죠? 둘 다 에드워드. 둘 다 에드워드네. 성이 에드워드 같네요, 꼭. 어쨌든 그 에드워드 노튼이 그러면서 자기 분노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또 본성이 카리스마가 뛰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한 끈을 리더십도 있고 하니까 그 단체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을 습격해서 쟁판을 친다거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라고. 이런 또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점 인종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흑인들이 데렉이라는 남자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낡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훔치러 오죠. 훔치러 온 사람들 쫓거나 어떻게 뭐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총으로 쏘아서 죽이게 돼요. 인종적인 어떤 그런 증오 때문에. 그리고 체포갈 때도 이 확신범이기 때문에 미소까지 지어요.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가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이제 백인인 본인이 네. 소수가 되거든요. 거기 그런 얘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흑인 재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 들어오면 백인이 깜둥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너가 근데 소수야. 네, 그런 말 이제 일부러 깜둥이라는 말을 이제 비속어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아플싸 그 사이에 이 형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그런 인종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학교에 딱 갔는데 학교에서 리포트 숙제를 내줬는데 히틀러의 나이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나치즘에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제대로 역사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짜요. 그 커리큘럼 이름이 아메리칸 히스토리 X예요. 그래서 1대1로 얘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위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를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이 스위니 선생님이 흑인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도 많이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학대나 안 좋은 그런 경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미워서 백인들 미워하고 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생겼지?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자기 삶을 나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왔지? 이런 생각들이 그러는 순간 자기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스위니 선생님이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이었던 데릭한테도 일어나는 일이 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식사를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막 흑인 욕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인종주의적으로. 밥상머리에서의 아버지의 자기도 모르는 교육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밥상머리 교육이네요. 그렇죠. 레이시즘 교육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증오라는 것이 어떻게 대물림되고 학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또 배우들의 연기가 워낙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조금 비슷한 소재가 등장하긴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조금은 밝은 측면이 있는 조조 래빗. 조조 래빗.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죠. 코미디로 만들기 어려운 걸 너무 잘 그렇죠. 코미디로 사실은 만들었죠. 이런 걸로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 소재인데 뭐 히틀러라든가 나치즘이라든가 주인공 꼬마애인데 얘 이름이 조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꼬마 아이인데 뭐 꼬마가 뭘 알겠어요. 세상이 뭐 때문에 전쟁하는지 나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또래는 또래 집단에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히틀러 유겐트라고 하죠. 히틀러 키즈. 전형적으로 히틀러 다 따라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 소년 무슨 캠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막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런 캠프도 들어가고 그런 친구인데 좀 겁도 많고 소심해서 토끼를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이는 그런 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조 래빗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뭐 나치즘이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증오를 밑바탕에 깔고 시작되는 그쵸. 거지만 얘는 정말 아무런 정말 해맑은 때묻지 않은 순순한 아이고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상상 속의 친구가 히틀러예요. 조조가 뭘 망설이거나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 상상 속 친구로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막 용기를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아이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누나는 독감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나의 옛날 친구였던 유대인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우리 집 다락방에 벽장 같은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나치주의자였고 이 불쌍한 유대 소녀를 집에 몰래 숨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을 집에 몰래 숨겨둔다는 반역죄 거는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예. 그동안 막 유대인에 대해 세뇌당한 게 있잖아요. 막 뿔이 달려 있을 것 같고. 괴물이다 뭐. 네, 그래서 신고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이 누나가 되게 똑똑해서 이 아이를 잘 달래요. 근데 이 아이도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근데 듣던 대로 막 무슨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나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상상 속의 친구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에 예쁜 누나가 있으니까 호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결말이 그냥 이 누나를 유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게 거죠. 슬퍼요? 같이 여러 가지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스칼렛 요한슨이에요. 근데 이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나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계셨고 이런 선전물 같은 걸 이렇게 배포를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되죠.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싸그리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그동안의 증오와 편견을 갈아엎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너무 슬프겠다 딱 봐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서구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일단 홀로코스트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오라는 주제로 본다면 홀로코스트는 정말로 이상하고도 끔찍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로 노예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노예제는 예를 들어서 흑인들에 대한 어떤 인종적인 분노, 증오 이걸로 흑인들을 쓴 게 아니고요. 값이 싸서 노동력이 경제적인 있어서 이유로. 네, 경제적인 이유로 착취를 하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증오라는 감정은 사실은 개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코스트는 그게 아니고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절멸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동인이 99%가 증오.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중반부터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하는데 헝가리에 사는 유대인들만 학살을 못 시켰어요. 헝가리에는 당시에 이제 친나치 정권이 헝가리 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헝가리까지도 직접 침공을 해서 이제 이 독일이 접수를 하게 되니까 이 전쟁 막바지에 그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1944년도거든요. 45년도에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몇 개월 안 남은 상황. 그리고 전쟁은 패전이 짙어요. 맞아. 그러니까 죽일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전쟁에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물자를 최대한 공급을 해서 싸우는 데 써도 모자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물자 수송을 뭘로 합니까? 열차로 하잖아요. 열차로 하는데 열차 편수가 워낙 적어져요. 왜냐하면 독일이 점점 좀 힘드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치열하게 싸우는 곳에 군수물자를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게 군수물자를 중요하겠어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도 근데 군수물자를 안 보내고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내요. 왜냐하면 이들 죽이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증오심이 아니라 나를 사실은 지배하는 거죠. 당연히 우선순위가 물자 보내는 게 우선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하네요.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50만 명을 죽이거든요. 인간의 그 증오심이라는 게 얼마나,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걸 용인하면서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미중의 사건인 거죠. 증오에 대한 작품을 좀 고민하다가 총을 든 스님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네. 쌍권총 들고 따다다다 쏘는 그 마리아 짤이 있어요. 이거 저희 네, 돌면서 따다다다 하는 푸실 거. 호수에서 그게 이렇게 회전할 뭐야? 그래서 저는 스님이 총을 들고 약간 무쌍을 찍는구나. 그래서 이거 재밌겠는데? 네.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언제 이 스님이 총으로 무쌍을 찍을까? 그런 영화는 있죠. 이미 주윤발이 방탄승이라는 영화 있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좀 실망스럽다 했는데 잔잔한 영화였으나 굉장히 또 마음에 울림을 주는. 설명 좀 해줘요. 네, 이게 이제 최초의 방송사가 만들어지는 그 정도 시절의 부탄입니다. 네. 그 무렵 2006년의 부탄인데 국왕의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로 가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탄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이제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로 가는 그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큰 스님이 제자 스님한테 총 2자루를 구해와라. 총이 필요하겠군. 이때부터 제자 스님이 이제 총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딘가의 어르신이 낡은 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무기상이 또 그 총을 찾아요. 네. 근데 이 총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총인 거예요. 그래갖고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뭐 6천만 원 정도를 제한합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돈으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니까 그러면 뭐 8천만 원? 이러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이 총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 무기상도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게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생각해 볼 만한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뭐지 이거는?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몰입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증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민에 시작했다가 그럼 증오란 무엇인가?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걸 왜 싸우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과정이잖아요.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다 좋아요. 그러는데 여기 나오죠.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을 뽑지 마. 증오란 무엇인가? 그걸 왜 싸우지 않으려고 하지?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증오를 어떻게 없앨까? 네. 그런 고민과 함께 좀 평화로운 부탄의 이 배경과 함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감독의 제가 아는 유일한 부탄 감독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탄 그래요. 감독님 혹시 많이 아세요? 원래 부탄에서 최초로 영화를 만든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영화라는 것 자체를. 네. 저는 교실 안에 야크를 너무 좋아해요. 절대 그 시골에 깡시골 가가지고 선생님 하기 싫다고 갑자기 무슨 오지에다가 이제 선생님을 발령을 보냈는데 안 가겠다고 막 버티다가 거기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어떻게 예우해 주는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 아이들에게 연민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부탄을 배경으로 한 2가지 영화 다 추천드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렇군요. 교도님은 싫어요? 저는 뭐 다 읽기 때문에 네. 또 읽으니까 좀 지겨워. 이미 아는 진짜요? 너무 많이 읽어서 다 읽어요? 다 읽죠. 야,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댓글 읽기 타임. 야, 그동안 또 구독자분들의 재미난 댓글들이 많이 쌓였거든요. 김민주님께서 왔다 네추르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제가 지금 침이 나오나요? 나 고양이야? 추루 좋아하세요? 너무 귀엽다. 어제도 줬는데. 금요일마다 1시간씩 밥 먹으니 통풍이 오네요. 와. 뭐 라플 데일리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때만 밥을 드시니까. 평소보다 오래 먹어서. 주제 고양이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양자역학에서 버닝으로 중간중간 피식 웃는 현모님에게 계속 공감되는 크크크 해주셨습니다. 내 피식을 이해해 주시네. 예, 공감 많이 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본인이 쓴 댓글 읽긴 좀 그렇죠. 그쵸. 예.
Just Do It, 네, 가로하고 안현모라고 써있네요. 예. 고양이도 고양인데 남자 두 분은 저런 미인을 쳐다보면서 버벅거리지도 않고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현모님은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진행형 안티 같은데요. 아니 이게 시즌 시작 전 주제 추천받을 때 정치를 주제로 하면 어떨지 댓글 달았었는데 이렇게 정치 주제로 올라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보겠습니다. 맛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예. 제작진 분들께서 진짜로 댓글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희 정치와 권력 주제로 했을 때 달린 댓글 같은데 동진이 형 빨간 안경? 이게 어나더 레벨 선거 8290님. 이전에, 네. 아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편집이 되던데요. 제가 안경을 쓰게 된 게 지금 양당의 색깔을 채택하기보다 한 5년 전, 6년 전에 이미 이 빨간 안경이었다. 그럼 설명이 된다. 깔끔하다. 국내 여행 추천님께서 궤도 실물 보면 이거 읽으세요. 본인이 읽으세요, 이거 지금. 야, 이거 네. 입이 안 떨어지네. 제가 지금 네. 맞게 보고 있는 거 맞죠? 이 글자를. 비율 자체가 깔끔해서. 실물을 보신 거 맞나요? 국내 여행 추천님. 못 보시니까 실물 못 보신 보셔서 분 저런 맞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또 약간 또 네. 이 얼굴 보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네. 그 밑에 너무 대댓글도 많아. 닮아가지고. 네. 너 궤도지? 오, 예리하신 분이에요. 와, 아니에요. 네. 궤도님 어머님도 안 하실 말씀을. 그리고 이분이 정말 현명하시다. 눈, 코, 입이 있는 것이 닮았네요. 그렇죠. 사실 유전적으로 보면은 네.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겠죠. 봐요. 그죠? 뭐 차이가 나겠죠. 여기에 만약에 네. 대댓글을 단다면 뭐라고 다루실 거예요? 네. 이미 다신 거 아니에요? 할 말 있습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제정신이구나. 따름이에요. 예. 아니 근데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실제로. 진짜 깜짝 보여드리고 놀랐어요. 싶어요. 실물 깡패입니다, 제가. 깡패 닮았다고. 예. 궤도님의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학 보따리라서 그런 겁니다. 오, 살이 아니라 과학 보따리라고 해주세요. 너무 귀여운 해석이다. 아니 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 티가 너무 납니다. 네. 그때 부었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안 벗죠? 네. 괜찮잖아요. 과학 보따리를 안 들고 오셨나봐요. 이게 부어서 그래, 부어서. 이게 부은 거죠. 근데 너무 기분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보따리. 궤도님 진지하게 설명할 때 동진님 묘하게 우참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동진님이 궤도님을 귀여워하시는 듯. 완전 귀여워한다는 건 맞아요. 너무 좀 이제 너무 좋죠. 심한 표현이고요. 너무 제가 행복하죠. 굉장히 좋아하죠. 아니, 너무 이 유머 행복합니다. 스타일 이런 인간미 좋아합니다. 사실 귀여우면 끝이거든요. 저게 제일 귀여워. 네. 다른 거 괜찮아. 귀여운 게 최고예요. 자, 고등어님께서 재미, 의미 모두 가진 거의 유일한 채널 수많은 컨텐츠 이용하시는데 결정적인 스포는 또 늘 피해주시는 배려에도 감탄합니다. 그리고 조금 스포가 들어가면 서로 저희끼리 막 와, 질책을 하게 난리 되는데. 나죠. 막 빗장 걸어 잠그고 여기서 야, 이걸 멈추라 말하면 그러고 어떡해. 예, 멱살 잡고 막. 예. 카짱맨님, 궤도님 항상 서브컬처 쪽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보면서 얼마나 더 이야기하고 싶을까 제가 다 아쉬워하며 보고 있어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궤도님께서 물론 엄청난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 제작진이 또 이쪽으로 워낙 또 해박하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영화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팔짝 끼고 보고 계세요. 저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하다. 저도 사실 초보거든요. 근데 이제 깊이가 있는 분들이 좀 보시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밥 친구, 잠 친구, 청소 친구, 설거지 친구 와 라이프 플러스 하나 구독했을 뿐인데 친구가 넷이나 생겼잖아. 이런 댓글 진짜 상 줘야겠다. 좋네요. 너무 깔끔하다. 댓글 자체가 너무 귀엽네요. 어떻게 좀 오늘 녹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연민이 두터워진 것 같아요? 증오도 좀 두터워진 것 같네요. 어떤 증오가 일단 오늘 너무 더워서 네. 날씨에 대한 증오가 좀 올라오는데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약간 지금 오늘 전후 같아요. 네, 베트남전에 참전한. 네, 그러네요. 그런 너무 병사들 날씨가 베트남 날씨여서 버티는 느낌. 너무 더워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해주신 주제로 저희가 진행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후 예고편 통해서 확인하시고 트라이브 앱 가셔서 생각나는 내용 마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재미난 토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병재 씨 나오셨습니다. 병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재입니다. 네, 저는 원래 이거 콘텐츠 처음 론칭하실 때 네. 나를 안 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원래 궤도 자리가 혹시 병재 씨 자리였나요? 제가 볼 때 현모 자리가 확실히 왜냐면 이게 맞거든요 이게. 얼굴 찌푸리지 마.
알아요 이거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폭력적인 가사. 남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 혼자 티내지 마라. 야 표정 관리 해라. 우울 주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는 글루미 선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자살로 이끈 영화다라는 게 너무 좀 긴장하면서 혹시 나도? 아 저도 진짜 한 5년 전까지는 진짜 욕 전혀 안 했거든요. 무슨 욕을 하세요? 숫자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동하죠. 숫자 낀 동물? 안전벨트 매시고 단단히 마음의 준비하고 한번 보시면